프랑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140억 달러 폴란드 계약을 한국의 통째로 빼앗긴 겁니다.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80억 달러를 불렀는데 한국은 140억을 받았습니다. 60억이나 비싼데도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파리 국방부 긴급 회의에서 30년 경력의 분석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진 건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프랑스 방산 30년 역사를 뒤흔든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파리 국방부 본관 7층 대회의실. 창밖으로 에펠탑이 보이는 그 방에 긴급 소집명이 떨어진 건 불과 2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15명의 프랑스 방산 핵심 인사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피에르 듀발입니다. 프랑스 국방부 방산분석국에서 30년을 일한 분석관이죠. 라팔 전투기 초기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했고 아버지 역시 다소항공에서 평생을 보낸 기술자였습니다. 방산은 제 가문의 DNA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의실 중앙 대형 스크린에는 붉은 글씨로 긴급 안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르클레르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0대 초반의 백발 신사였지만 오늘따라 얼굴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3시간 전 폴란드 국방부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떴습니다. 폴란드어와 영어로 된 공문이었습니다. 르클레르 전차 도입 협상을 최종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르클레르 전차 수출건은 제가 3년 동안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온 프로젝트였습니다. 폴란드와의 협상은 거의 막바지 단계였고 서명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베르나르 장군이 물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프랑스 육군 참모 출신으로 이 자리에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인물이었습니다. 르클레르 장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탱크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클레르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차체에 한글로 K2 흑표라고 적힌 전차였습니다. 폴란드는 우리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약 금액은 140억 달러입니다. 140억 달러. 저는 숫자를 다시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금액은 8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60억 달러나 비싼 가격을 불렀는데 폴란드는 그쪽을 선택한 겁니다. 잠깐요. 마르탱 부사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소항공의 핵심 임원인 그는 라팔 전투기 수출을 총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140억이라고요? 우리가 80억을 제시했는데 한국한테 60억을 더 주고 산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회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폴 기획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엘리트였는데 그랑제콜 출신답게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폴란드가 미쳤나 보죠. 60억 달러를 더 주고 한국산을 사다니. 정치적 거래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베르나르 장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 압력을 넣은 거 아닙니까? 한국은 미국 동맹이니까. 저는 조용히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치적 거래나 미국 압력만으로는 60억 달러 차이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르클레르 장관이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화면에 또 다른 계약서가 나타났습니다. K9 자주포 672대, FA50, 경전투기 48대, 다연장 로켓 288문. 숫자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총 계약 규모 200억 달러. 유럽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200억 달러.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방산 분석을 해왔지만 이런 규모의 계약이 한꺼번에 한 나라에게 넘어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우리 카이사르 자주포는요?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라팔은요?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는 라팔 대신 FA50을 선택했습니다. 마르탱 부사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FA50이요? 그 경전투기가 라팔하고 비교가 됩니까? 라팔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입니다.
가격입니다. 르클레르 장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라팔은 대당 2억 달러, FA50은 3천만 달러, 7분의 1 가격입니다. 하지만 성능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 가격으로 더 많은 대수를 확보하는 게 합리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 건의 계약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방산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저녁 햇살에 철탑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이 오늘따라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르클레르 장관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현재 상황 요약입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유럽 지도 위에 각국의 방산 수입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국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장관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모두 한국 방산 장비를 도입했거나 협상 중입니다.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K9 자주포 누적 수출 대수 4,000대를 돌파했습니다. 4,000대. 저는 우리 카이사르 자주포 수출 실적을 떠올렸습니다. 400대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유입니다. 르클레르 장관이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왜 졌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왔던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라팔 프로젝트 시절의 경험, 그리고 수십 건의 수출 실패 분석 보고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기가 두려웠습니다. 이 방에 있는 15명 중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격 때문입니다. 베르나르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덤핑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제품이 비싼 건 품질이 좋기 때문이고 한국 제품이 싼 건 그만큼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마르탱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라팔과 FA50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입니다. 라팔은 4.5세대 전투기고 FA50은 고등훈련기를 개조한 경전투기에 불과합니다. 기술 수준이 다릅니다. 장폴 기획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결국 돈 문제 아닙니까? 폴란드가 가난해서 싼 걸 산 거죠. 부유한 나라들은 여전히 우리를 선택합니다. 인도, 이집트, 카타르 모두 라팔을 샀잖아요.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은 것 같았고 그 원인이 우리 탓이 아니라는 결론에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르클레르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발 분석관, 말씀하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베르나르 장군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방금 우리가 80억을 불렀는데 한국은 140억을 받았다고 했잖습니까? 60억 달러나 더 받았는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니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장군님.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이 60억 달러나 더 비싸게 팔았는데도 폴란드가 선택했다는 건 가격이 결정 요인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마르탱 부사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입니다. 침묵. 한국은 폴란드에 100%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현지 생산, 정비 기술, 부품 제조 노하우까지 전부요. 우리는 거부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진 진짜 이유입니다. 3초간의 정적, 그리고 폭소가 터졌습니다. 하하하. 장폴 기획관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기술 이전이요? 기술 이전 때문에 우리가 졌다고요? 베르나르 장군도 실소를 흘렸습니다. 뒤발 분석관, 30년이나 이 바닥에 있으면서 아직도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합니까? 기술 이전을 해주면 우리 기술이 유출됩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그들이 우리 경쟁자가 됩니다. 그래서 안 해주는 겁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맞습니다. 마르탱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소항공이 왜 세계 최고입니까? 핵심 기술을 절대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팔의 레이더 시스템, 미라주의 델타익 설계, 이런 것들이 우리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그걸 넘겨주라고요? 미친 소리입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기술은 지켜야죠. 우리가 바보입니까? 왜 경쟁자를 만들어요? 한국이 기술 이전을 해주는 건 그만큼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이에요. 우리처럼 최고 수준이면 못 넘기는 거죠.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지키려고 한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폴란드는 떠났습니다. 노르웨이도, 핀란드도, 에스토니아도 떠났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지키는 동안 고객들이 전부 한국으로 갔습니다. 베르나르 장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틀렸다는 겁니까? 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30년 동안 틀려왔습니다. 회의실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장폴 기획관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뒤발 분석관님, 실례지만 분석관이 전략을 논하는 건 월권 아닙니까? 숫자나 정리하시는 분이 이런 자리에서 우리 정책이 30년간 틀렸다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수출 실패 보고서를 작성해왔습니다. 그 보고서들을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따낸 나라들은 부유한 산유국이거나 정치적으로 프랑스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카타르, UAE, 이집트, 인도. 하지만 스스로 선택권이 있는 나라들, 자주 국방을 원하는 나라들은 전부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게 기술 이전 때문이라고요? 베르나르 장군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내부 문서입니다. 유출된 자료라서 공식적으로는 인용할 수 없지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100% 기술 이전. 둘째, 현지 생산으로 일자리 창출. 셋째, 10년 후 독자적 유지보수 능력 확보. 저는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건 뭡니까? 완제품 납품. 부품은 프랑스에서 조달. 정비는 프랑스 기술자 파견. 가격은 더 저렴했지만 폴란드 입장에서는 영원히 프랑스에 종속되는 거래였습니다. 마르탱 부사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종속이라니요. 우리는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들이 감사해야 하죠.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시장으로 봅니다. 팔아먹을 대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고객을 파트너로 대합니다. 기술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자고 합니다. 베르나르 장군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뒤발 분석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그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장군님.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K9 자주포 4,000대, 카이사르 자주포 400대, 10배 차이입니다. FA50 100대 이상 수출, 라팔 250대. 가격 대비로 보면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대적인 시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장폴 기획관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요? 수량이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고부가 가치 시장을 공략하는 겁니다. 한국은 저가 시장이나 가져가라죠. 우리가 볼보고 한국이 기아라면 볼보가 기아보다 판매량이 적다고 진 건가요? 면볕이 웃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KF21을 아십니까? 웃음이 멈췄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내년 양산 시작, 3년 후 본격 수출 예정입니다. 마르탱 부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 수출 가격은 라팔의 60% 수준입니다. 스텔스 성능은 라팔과 비슷하고 가격은 40% 저렴합니다. 저는 참석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0년 후
중저소득 국가들은 어떤 전투기를 선택할까요? 라팔입니까? KF-21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가서 가격을 낮추면 됩니다. 베르나르 장군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늦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신뢰를 팔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으로 유럽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한번 신뢰를 얻은 파트너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낮춰봐야 이미 한국과 관계를 맺은 나라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발이 거셌습니다. 뒤발 분석관 르클레르 장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주장을 정리해보죠. 우리가 진 이유가 기술 이전을 안 해줘서라는 겁니까? 핵심은 그렇습니다, 장관님. 그럼 앞으로 기술 이전을 해주면 되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단순히 기술 이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더 있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철학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에서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철학이요? 장폴 기획관이 눈을 굴렸습니다. 방산 계약에서 철학을 논하시다니. 뒤발 분석관님, 여기가 소르본 대학 강의실입니까? 저는 웃음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프랑스 방산의 철학은 독점입니다. 기술을 독점하고 부품을 독점하고 정비를 독점합니다. 고객이 평생 우리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마르탱 부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비즈니스입니다.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거예요. 면도기는 싸게 팔고 면도날로 돈을 버는 것처럼요. 하지만 고객은 바보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고객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종속되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요. 부품 하나 교체하려 해도 프랑스 기술자를 불러야 하고 그때마다 돈을 내야 합니다. 10년, 20년 지나면 초기 구매가보다 유지비가 더 많이 듭니다. 베르나르 장군이 인상을 썼습니다. 그게 나쁜 겁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입니다. 장군님,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프랑스 기술자가 와줄까요? 부품을 제때 보내줄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자체 생산 능력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그걸 이해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게 말했습니다. 10년 후에는 당신들이 직접 전차를 만들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생 우리한테 사세요. 저는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고객이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잠깐요. 회의실 구석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소피 모렐, 국방부 소속 연구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라 발언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뒤발 분석관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베르나르 장군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모렐 연구원, 당신도 그 황당한 주장에 동의합니까? 황당하다고 단정 짓기 전에 데이터를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피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폴란드 계약 실패 분석을 담당했는데 기술 이전 조건이 결정적이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에요. 마르탱 부사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협상용 레토릭입니다. 더 좋은 조건을 받아내려고 핑계를 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을 선택했잖습니까? 소피가 반박했습니다. 60억 달러를 더 주고요. 협상용 핑계였다면 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피를 바라봤습니다. 15명 중에 처음으로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렐 연구원. 소피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장폴 기획관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둘이서 의기투합하시는군요. 하지만 두 명이 동의한다고 30년 전통 정책이 바뀌진 않습니다. 전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옳았던 게 지금도 오르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베르나르 장군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뒤발 분석관, 기술 유출의 위험성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중국을 보세요. 서방 기술을 훔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한국은 중국이 아닙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폴란드도 나토 회원국입니다. 우리 기술이 적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서 14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장군님. 회의실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베르나르 장군과 제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르클레르 장관이 손을 들어 분위기를 가라앉혔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여기서 정리하죠. 장관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뒤발 분석관의 주장은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까지 각자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이 문제는 대통령께도 보고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를 지나치면서 면볕이 비웃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기술 이전이 문제라니. 30년 경력이 아깝군. 분석관이 정책을 논하면 안 되는 거야. 쏙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에펠탑에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뒤발 분석관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피 모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더 자세히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철학의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독점 위스 파트너십. 그 부분이요. 저는 잠시 소피를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드릴까요?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데 베르나르 장군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뒤발 분석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한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30년 경력을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으니. 저는 장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장군님,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장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실. 당신 진실이 프랑스 방산 30년 역사를 부정하는 거라면 그건 진실이 아니라 반역이야.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긴급 후속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어제 회의가 끝난 후 르클레르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직접 추가 논의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어제와 달리 긴장감이 더 팽팽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뒤발 분석관. 르클레르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제 주장하신 내용에 대해 오늘 좀 더 깊이 논의하겠습니다. 반론도 준비됐으니 제대로 된 토론을 해봅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어젯밤 내내 반론을 준비했을 겁니다. 30년 경력의 분석관이 내놓은 주장을 그냥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마르탱 부사장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반론하겠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뒤발 분석관님, 어제 기술 이전이 문제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르탱이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라팔 전투기 사진이었습니다. 라팔 전투기. 최고 속도 마하 1.8, 작전 반경 1850km, 최신 AESA 레이더 탑재,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입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FA-50 사진이 나왔습니다. FA-50점, 최고 속도 마하 1.5, 작전 반경 1100km, 훈련기 기반의 경전투기입니다. 마르탱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뒤발 분석관님, 이 두 전투기 중 어느 쪽이 기술적으로 우수합니까? 라팔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마르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기술 이전을 해주면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가 FA-50 수준의 기술을 이전해줄 수 있으니까. 아니죠. 우리 기술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제는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문제는 고객이 우리 기술의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폴란드가 FA-50을 선택한 건 무지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라팔을 샀을 겁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교육의 문제예요. 고객한테 우리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대로 설명을 못한 거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반론해도 되겠습니까?
마르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가 무지에서 FA50을 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공군은 F-16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4세대 전투기가 뭔지 압니다. 라팔과 FA50의 차이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마르탱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런데도 FA50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발표 자료입니다. 그들이 FA50을 선택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첫째, 가격 대비 성능. 라팔 1대 가격으로 FA50을 7대 살 수 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7대가 더 유용합니다. 베르나르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양으로 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전투기 7대가 라팔 1대를 이길 수 없어요. 현대전에서는 다릅니다. 장군님. 저는 대답했습니다. 현대전은 제공권 확보가 핵심입니다. 여러 지점에 동시에 전투기를 배치해야 합니다. 최고 성능 전투기 10대보다 적정 성능 전투기 70대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둘째, 운용 비용입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라팔의 시간당 운용 비용은 약 35,000달러입니다. FA50은 약 5,000달러입니다. 7분의 1 수준이죠. 숫자들이 스크린에 나열되었습니다. 전투기는 사는 것보다 운용하는 게 더 많은 돈이 듭니다. 30년 운용 기간 동안 폴란드가 지출해야 할 비용을 계산하면 FA50이 압도적으로 경제적입니다. 마르탱 부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셋째, 기술 이전입니다. 저는 핵심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FA50의 정비 기술, 부품 생산 기술을 폴란드에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10년 후 폴란드는 FA50을 독자적으로 유지 보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라팔은요? 50년이 지나도 부품 하나 프랑스에서 사와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폴란드는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초기 구매가, 운용 비용, 유지 보수 비용, 그리고 자주 국방 능력까지 모든 걸 따져본 결과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 기술이 좋은 건 맞지만 좋기만 하면 다가 아닙니다. 마르탱 부사장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다릅니다. 러시아와 전쟁이 나면 최고 성능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가서 FA50으로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폴란드는 F-35도 도입합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 F-35를 사고 한국에서 FA50을 사는 겁니다. 고성능 전투기는 미국에서, 다목적 경전투기는 한국에서.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삽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고성능 시장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고 가성비 시장은 한국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프랑스는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장폴 기획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전투기 이야기고요. 전차는 어떻습니까? K2가 르클레르보다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성능만 보면 비슷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기술 이전이 갈렸습니다. 한국은 K2의 파워팩 기술까지 폴란드에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가 자체 전차 엔진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우리는 어땠습니까?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우리 협상 기록입니다. 프랑스는 르클레르 전차의 완제품만 판매하겠다고 했습니다. 부품은 모두 프랑스에서 조달. 정비도 프랑스 기술자가 담당. 현지 생산은 불가. 베르나르 장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하죠. 전차 파워팩은 핵심 기술입니다. 그걸 넘겨주면 10년 후에 폴란드가 독자 전차를 만들어서 우리 시장을 뺏어갑니다. 장군님. 저는 장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년 후에 우리 시장이 남아있긴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이 시장을 다 가져가고 있는데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래의 경쟁자를 걱정하다가 현재의 고객을 잃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기술로 10년 후에 전차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래서요? 그 사이에 우리는 뭘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우리도 기술을 발전시키면 됩니다. 경쟁을 피하려다가 시장 자체를 잃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몇몇 참석자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바뀌자 베르나르 장군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좋습니다. 기술 이전 문제는 일단 접어두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발 분석관,
당신은 한국 방산이 우리를 앞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데이터로 증명해 보시죠. 장군이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프랑스 방산 수출 실적입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작년 프랑스 방산 수출액 190억 유로. 세계 3위입니다. 미국, 러시아 다음이에요. 장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국은요? 170억 달러 정도죠. 우리보다 적습니다. 어디가 앞서고 있다는 겁니까? 회의실에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숫자로 보면 우리가 아직 앞서 있잖아요. 한국이 몇 건 따냈다고 호들갑 떨 필요 없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장군님, 총액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보셔야 합니다. 제가 자료를 띄웠습니다. 5년 전 프랑스 방산 수출 210억 유로, 올해 190억 유로, 10% 감소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5년 전 한국 방산 수출 80억 달러, 올해 170억 달러,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내려가고 있고 한국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3년 후에 역전됩니다. 베르나르 장군이 인상을 썼습니다. 추세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바꿨습니까?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전략이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꾸고 추세만 바뀌길 기대합니까? 장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품목별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자주포 시장. K9 자주포 글로벌 점유율 52%. 우리 카이사르는 8%입니다. 숫자가 스크린에 크게 떴습니다. 52%대 8%. 6배 이상 차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적 수출 대수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K9은 4,000대 이상 수출됐습니다. 카이사르는 400대 정도입니다. 10배 차이예요. 마르탱 부사장이 반박했습니다. 자주포는 그렇다 쳐요. 전투기는 다르잖아요. 라팔이 FA50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대수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라팔 250대, FA50 약 100대. 하지만 시장 세그먼트가 다릅니다. 제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라팔은 대당 2억 달러짜리 고급 전투기입니다. 살 수 있는 나라가 제한적이에요. 카타르, UAE, 인도, 이집트, 부유한 나라들 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FA50은 대당 3천만 달러입니다. 중저소득 국가들도 살 수 있어요.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라크, 태국. 잠재 고객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세계의 부유한 나라가 몇 개입니까? 20개, 30개, 나머지 150개국은요? 그들은 라팔을 살 여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FA50은 살 수 있어요. 한국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장폴 기획관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요? 싼 시장 가져가라 그러죠. 우리는 프리미엄 시장을 지키면 됩니다. 프리미엄 시장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KF-21점. 전투기 사진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유선형 동체에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최신 전투기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내년 양산 시작, 3년 후 본격 수출 예정입니다. 마르탱 부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 수출 가격은 라팔의 60% 수준입니다. 저는 숫자를 강조했습니다. 라팔이 2억 달러면 KF-21은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40% 저렴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10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저소득 국가가 전투기를 사려고 합니다.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F-35 1억 5천만 달러, 라팔 2억 달러, KF-21 1억 2천만 달러. 어떤 걸 선택할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F-35는 미국 동맹국만 살 수 있습니다. 제한적이에요. 라팔과 KF-21 중 선택해야 하는 나라들은 KF-21을 고를 겁니다. 더 싸니까요. 베르나르 장군이 반박했습니다. 성능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KF-21이 라팔만큼 좋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공개된 스펙을 비교해보면 비슷합니다. 저는 자료를 띄웠습니다. 최고 속도, 작전 반경, 무장 능력 모두 비슷한 수준입니다.
스텔스 성능은 KF-21이 약간 우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장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한국 측 발표 아닙니까? 객관적인 검증이 됐습니까? 아직 양산전이라 실전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 비행 결과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입니다. KF-21을 주목할 만한 신흥 전투기로 분류했습니다. 향후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경쟁자는 미국만이 아닙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늦습니다. 소피 모렐이 손을 들었습니다. 뒤발 분석관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기술 이전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속도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속도입니다. 결정도 빠르고 실행도 빠릅니다. 제가 자료를 띄웠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계약 후 첫 인도까지 걸린 시간 18개월입니다. 다음 숫자를 띄웠습니다. 우리 르클레르 전차의 평균 납기 36개월입니다. 2배예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 위협이 코앞인데 전차를 3년 기다리라고요? 한국은 1년 반 만에 줍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마르탱 부사장이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느린 건 품질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만들어도 완벽하게 만듭니다. 한국도 품질은 좋습니다. 저는 자료를 띄웠습니다. K9 자주포 불량률 0.3%, 우리 카이사르 불량률 0.5%, 한국이 더 낮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빠르면서 품질도 좋습니다. 우리가 느리면서 품질이 좋은 것보다 낫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속도와 품질, 둘 다 잡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도 못 잡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 인물들, 베르나르 장군과 마르탱 부사장은 완강했습니다. 르클레르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쉬어갑시다. 커피 타임 15분.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에펠탑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뒤발 분석관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피 모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소피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30년 동안 이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소피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버지요? 네. 제 아버지는 다소항공에서 40년을 일한 기술자였습니다. 라팔 전투기의 전신인 미라주 시리즈 개발에 참여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피에르, 우리 프랑스 방사는 언젠가 위기를 맞을 거야. 왜요, 아버지? 우리는 기술을 신처럼 모시고 있어. 기술만 있으면 고객이 알아서 온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건 오만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짜 비즈니스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야. 고객이 우리를 믿어야 해. 우리가 그들을 파트너로 대한다고 느껴야 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 우리는 늘 고객 위에 군림하려고 했지. 저는 소피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3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언젠가 아시아에서 경쟁자가 나타날 거라고. 그 경쟁자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승부할 거라고. 소피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본이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에 너무 의존했고 독자 방산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후보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15년 전입니다. 그때 한국 방산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K9 자주포가 첫 수출을 시작했고 FA 신개발이 한창이었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날 반드시 목소리를 내겠다고. 프랑스 방산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겠다고.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이 온 거군요. 네. 폴란드 계약이 그 신호였습니다. 140억 달러를 빼앗긴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가면 10년 후에는 유럽 전체를 잃을 겁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프랑스 방산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싸워야 합니다. 소피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분석관님, 이 이야기를 회의에서 하셔야 해요. 다들 들어야 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식 회의에서 하는 게 적절할까요? 적절하고 말고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소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은 숫자와 논리만으로는 안 움직여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해요. 그러려면 진심이 필요합니다. 휴식 시간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르클레르 장관이 말했습니다. 계속하죠. 뒤발 분석관,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네, 장관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다소항공에서 40년을 일한 기술자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미라주 전투기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미라주 시리즈 개발에 참여했고, 나팔 프로젝트 초기에도 자문을 했습니다. 프랑스 방산에 평생을 바친 분이었죠. 저는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피에르, 우리 프랑스 방산은 언젠가 위기를 맞을 거야. 우리는 기술에 취해 있어. 기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고객은 기술만 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자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 그리고 우리는 늘 고객 위에 군림하려고 했어. 언젠가 그 오만함이 우리를 무너뜨릴 거야. 저는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는 30년 전에 오늘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15년 동안 그 예언이 현실이 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베르나르 장군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오늘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다. 고객을 파트너로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르탱 부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뒤발 분석관, 당신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부사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기술자였지만 비즈니스를 이해하셨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고객을 직접 만났으니까요. 책상에 앉아서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봤습니다. 저는 아버지 사진을 내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랑스 방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몇몇 참석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장폴 기획관도 더 이상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다. 르클레르 장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뒤발 분석관, 아버지께서 훌륭한 분이셨군요. 그리고 당신도 그 유산을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장관이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뒤발 분석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프랑스 방산의 정체성, 철학, 그리고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결정적인 증거들을 더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현황 상세 분석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K9 자주포, 현재까지 수출된 나라들입니다.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빨간 점들이 전 세계에 찍혀 있었습니다. 폴란드 672대, 호주 129대, 노르웨이 24대, 에스토니아 12대, 핀란드 48대, 인도 100대, 이집트 협상 중, 루마니아 협상 중. 빨간 점들이 유럽과 아시아, 중동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총 4,000대 이상.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베르나르 장군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K9을 선택한 겁니까? 가격 때문입니까? 가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K9을 선택한 이유. 각국 국방부 발표를 정리했습니다.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성능. K9은 분당 발사 속도 6발, 사거리 40km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둘째, 가격. 경쟁 제품 대비 30% 저렴합니다. 셋째, 납기. 계약 후 18개월 내 처지 인도. 넷째, 기술 이전. 현지 생산과 정비 기술 제공. 다섯째, 사후 관리. 24시간 기술 지원 한라인 운영. 저는 마지막 항목을 강조했습니다. 5가지 중 3가지가 기술 이외의 요소입니다. 가격, 납기, 기술 이전, 사후 관리. 고객이 원하는 건 단순히 좋은 무기가 아닙니다. 좋은 파트너입니다. 마르탱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FA50입니다.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수출 현황입니다. 폴란드 48대, 필리핀 12대, 이라크 24대, 말레이시아 18대, 태국 협상 중, 콜롬비아 협상 중, 아르헨티나 협상 중. 지도에 또 다른 빨간 점들이 찍혔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까지. 우리 라팔이 들어가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장폴 기획관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가격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라팔을 살 여력이 없습니다. 국방 예산 전체를 털어도 라팔 10대를 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FA50은 같은 예산으로 30대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스크린에 전투기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KF-21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저는 상세 스펙을 띄웠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1.8, 작전 반경 2900km, 내부 무장창 탑재, 준스텔스 설계. 성능만 보면 라팔과 대등합니다. 마르탱 부사장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은요? 공개된 자료로는 라팔보다 약간 낮습니다. 스텔스 성능이 조금 더 좋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예상 수출 가격은 1억 2천만 달러. 라팔의 60% 수준입니다. 저는 숫자를 강조했습니다. 내년 양산 시작, 3년 후 본격 수출 예정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폴란드와 말레이시아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르나르 장군이 물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고요? 네.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고 대신 기술 이전을 받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0년 후 독자 전투기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장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기술까지 이전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절대 하지 않는 일을 한국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인도네시아는 이제 프랑스 전투기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과 함께 만들면 되니까요.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10년 후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띄웠습니다. KF-21이 본격 수출되면 중저소득 국가들은 모두 KF-21을 선택할 겁니다. 라팔보다 40% 저렴하고 성능은 비슷하고 기술 이전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나라들이 늘어났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 중동 일부, 남미 전체, 동유럽 일부. 이 시장들이 한국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한테 남는 시장은요? 서유럽 일부와 부유한 중동 국가들 뿐입니다. 그것도 미국 F-35와 경쟁해야 합니다. 마르탱 부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라팔은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경우 생산 라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출이 없으면 생산 단가가 올라갑니다. 단가가 오르면 더 안 팔립니다. 악순환입니다. 회의실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대응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전통을 고집하며 서서히 죽을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이고 살아남을 것인가. 회의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르클레르 장관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참석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뒤발 분석관 말이 일리가 있어. 하지만 기술 이전은 여전히 위험하지 않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시장을 잃는 것도 사실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르나르 장군과 마르탱 부사장은 여전히 완전히 설득되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료 분석관 중 한 명인 미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피에르, 이거 봤어? 일본 언론 기사야.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열어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사설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방산의 부상, 일본에게도 교훈. 저는 기사를 빠르게 읽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서 역사적인 방산 계약을 따냈다. 140억 달러 규모의 전차 계약, 자주포와 전투기까지. 유럽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다. 여기까지는 알려진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승리가 아니다. 기술 이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시아 국가의 승리다. 일본은 미국에 의존하며 독자 방산을 키우지 못했다. 한국은 달랐다. 그들은 스스로 길을 개척했다. 우리 일본도 배워야 한다. 일본 언론이 한국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이. 저는 즉시 이 기사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것 좀 보시죠. 참석자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사설입니다. 방금 나온 기사예요. 저는 핵심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부상은 기술 이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략의 승리다. 일본도 배워야 한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경쟁 관계입니다. 서로 칭찬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본이 한국 방산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르나르 장군이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정말이군요. 요미우리가 이런 기사를 썼다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조차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쟁국이 인정하는 걸 우리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르탱 부사장이 다른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여기 또 있네요. 니온게이자이 신문입니다. 그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유럽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 모두 기술 이전 전략의 결과다. 일본 방산도 수출 확대를 위해 기술 이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경제지까지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 핵심이라고요. 장폴 기획관이 물었습니다. 일본은 왜 한국처럼 못하는 겁니까? 그들도 기술력은 있잖아요. 미국 때문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제약을 받습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무기는 함부로 수출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국은 독자 기술 비중을 높여왔습니다. K9, K2, FA50 모두 한국 독자 기술이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겁니다. 베르나르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을 키운 건 인정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장군님.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30년 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자 기술을 키우자.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우리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결정하면 10년 후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선택권조차 없습니다. 르클레르 장관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마르탱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 기사입니다, 장관님. 일본이 한국 방산을 배워야 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장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일본이요? 네. 요미우리와 니온게이자이 모두 같은 논조입니다. 장관이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잠시 후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롭군요. 경쟁국조차 인정하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관님,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만 변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장관이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피 모렐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뒤발 분석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데이터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다른 참석자가 따라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일본 언론까지 저렇게 말하는데 우리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요. K9 4000대 대 카이사르 400대. 이건 심각한 겁니다. KF-21이 나오면 라팔 시장도 위험합니다.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15명 중 8명이 동의를 표했습니다.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베르나르 장군과 마르탱 부사장은 여전히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요.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는 건 성급합니다. 마르탱 부사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문제 인식은 공유하지만 해결책이 기술 이전뿐인지는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핵심 인물들을 설득하려면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장군님, 부사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나서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노트북에서 영상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고객 응대 현장입니다. 비공개 자료라서 공식적으로는 인용할 수 없지만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 임원이 외국 고객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기가 아니라 신뢰를 수출합니다. 임원이 말했습니다. 우리와 계약하시면 단순히 장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운용 교육, 정비 기술, 부품 생산 노하우까지 모든 걸 함께 가져가십니다. 기술 이전은 의무입니다. 고객의 국방 자주권을 존중합니다. 외국군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10년 후에는 여러분이 직접 이 전차를 유지보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우리의 약속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 말이 핵심입니다. 신뢰를 수출한다. 우리는 뭘 수출합니까? 무기를 수출합니다. 고객을 종속시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파트너로 대합니다. 베르나르 장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뢰를 수출한다. 그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리는군요. 마르탱 부사장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장군님, 부사장님,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프랑스 방산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베르나르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뒤발 분석관. 네, 장군님. 장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던 것 같군요. 그리고 당신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마르탱 부사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겠군요. 15명 중 14명이 동의했습니다. 반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르클레르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구체적인 대책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뒤발 분석관, 오늘 용기 있는 발언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 눈이 떠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 후, 엘리제궁 대통령 집무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앞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르클레르 장관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르나르 장군과 마르탱 부사장도 함께였습니다. 시작하죠. 마크롱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르클레르 장관이 먼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계약 실패, 한국 방산의 부상, 그리고 지난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 대통령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140억 달러를 빼앗겼다고요? 네, 대통령님.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장관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추가 손실입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 호주 모두 한국과 협상 중입니다. 총 규모는 400억 달러 이상입니다. 대통령이 책상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됐습니까? 프랑스 방산이 왜 이렇게 밀리고 있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르클레르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분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뒤발 분석관입니다. 대통령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말해보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대통령님, 핵심은 기술 이전입니다. 대통령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기술 이전이요? 네. 한국은 고객에게 100% 기술 이전을 약속합니다. 현지 생산, 정비 기술, 부품 제조 노하우까지 전부요. 우리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띄웠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60억 달러를 더 주고도 한국을 택한 건 기술 이전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왜 우리는 기술 이전을 안 했습니까? 베르나르 장군이 대답했습니다. 기술 유출 우려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핵심 기술을 넘기면 10년 후에 그들이 경쟁자가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객을 잃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경쟁자를 걱정하다가 현재의 고객을 잃은 겁니다. 그게 현명한 선택이었습니까? 장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대통령님, 정확히 그 점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지키려다 시장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나누며 시장을 얻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 방산의 철학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기가 아니라 신뢰를 수출한다. 대통령이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신뢰를 수출한다. 네. 고객을 파트너로 대합니다. 10년 후에 고객이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처럼 평생 의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한번 한국과 거래한 나라는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신뢰가 쌓이니까요. 우리는요? 한번 거래하고 끝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데서 삽니다. 종속당하기 싫으니까요. 대통령이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뒤발 분석관,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기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르클레르 장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대통령님. 뒤발 분석관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르탱 부사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다소 항공도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르나르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모두의 시선이 장군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30년간 프랑스군에서 복무했습니다. 프랑스 방산의 우수성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에 반대했습니다. 장군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뒤발 분석관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지키려 한 건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잃은 건 고객이었습니다. 기술을 지켜서 뭐합니까? 팔 데가 없는데. 장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뒤발 분석관,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도 옳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프랑스 방산혁신 특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규모는 50억 유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3가지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손가락을 들어 세웠습니다. 첫째, 기술 이전 정책 전면 재검토. 핵심 기술 보호와 고객 만족 사이의 균형점을 찾겠습니다. 둘째, 납기 단축 프로젝트. 현재 36개월을 18개월로 줄이겠습니다.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요. 셋째, 고객 파트너십 프로그램 신설. 단순 판매가 아니라 장기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프랑스 방산이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한국에게 배울 건 배우고 우리만의 강점은 더 키우겠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에 예언한 변화가 드디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엘리 제공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나무숲이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뒤발 분석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르나르 장군이었습니다. 장군님.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장군이 제 옆에 섰습니다. 좀 걸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나란히 정원을 걸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뒤발 분석관.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제가 당신을 많이 공격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30년 전통을 부정하는 주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옳았습니다. 장군이 멈춰 섰습니다. 저는 40년간 군에 있으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그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장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전쟁 때 우리 프랑스군도 참전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가난하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미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리고 이제 방산까지.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70년 전 이미지로 그들을 봤습니다. 장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편견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편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군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럽 전체가 그랬습니다. 아시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일본이 자동차로 미국을 이겼을 때도 그랬고, 한국이 반도체로 세계를 석권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입니다. 장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 세상이 바뀌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대통령님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실행만 하면 됩니다. 장군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뒤발 분석관, 고맙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장군님. 끝까지 들어주셨으니까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적이었던 두 사람이 동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파리 시내의 한 레스토랑. 르클레르 장관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했던 핵심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와인잔이 돌아갔습니다. 건배합시다. 장관이 잔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방산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서로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뭉쳐 있었습니다. 소피 모렐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뒤발 분석관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한 결과입니다. 아니에요. 처음에 혼자서 15명 앞에서 주장하셨잖아요. 그 용기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실 무서웠습니다. 네. 첫 회의에서 다들 비웃을 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30년 경력을 걸고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에펠탑에 조명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진실을 말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건 비겁이다. 소피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했습니다. 소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분석관님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르클레르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대통령님 앞에서 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50억 유로 특별 예산, 기술 이전 정책 재검토, 납기 단축 프로젝트. 이 모든 것이 뒤발 분석관의 분석에서 시작됐습니다.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뒤발 분석관, 당신을 프랑스 방산혁신 TF팀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저는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요? 네. 당신이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해결책도 당신이 이끌어야 합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프랑스 방산을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드디어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파리 국제 방산 전시회. 프랑스 부스에 새로운 슬로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Partenariat, pas dépendance. 종속이 아닌 파트너십. 저는 부스 앞에 서서 그 슬로건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기술 이전 정책이 전면 개편됐습니다. 이제 프랑스 방산도 고객 맞춤형 기술 이전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납기도 단축됐습니다. 새로운 생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평균 납기를 24개월로 줄였습니다. 목표는 18개월입니다. 고객 파트너십 프로그램도 시작됐습니다. 단순 판매가 아니라 장기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한국은 이미 10년을 앞서 있습니다. 그 격차를 좁히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뒤발 팀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피였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이 프랑스 부스를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계약한 후 처음 있는 공식 접촉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뒤발 팀장, 만나서 반갑습니다. 프랑스의 변화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차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과 계약할 때 프랑스가 아쉬웠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했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차관이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새로운 슬로건, 새로운 프로그램들. 인상적이네요. 다음 프로젝트 때는 프랑스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관이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시회장 건너편에 한국 부스가 보였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전이었다면 그 부스를 보며 분노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스승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고객을 파트너로 대하는 철학, 신뢰를 쌓는 철학, 함께 성장하는 철학. 우리 프랑스도 그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가 3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비즈니스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야. 그 말씀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됩니다. 저는 한국 부스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10년 후 우리도 저렇게 되겠다고. 아니, 더 나아지겠다고. 프랑스 방산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아버지, 보고 계시죠? 당신의 아들이 드디어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파리 외곽의 조용한 묘지. 저는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에 하신 말씀, 드디어 실현됐습니다. 프랑스 방산이 바뀌고 있어요.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한국은 이미 저 앞에 있고 우리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하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향이에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신뢰를 쌓는 것, 파트너를 존중하는 것, 함께 성장하는 것. 아버지가 평생 믿으셨던 가치들이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처럼요. 묘지를 나섰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르클레르 장관이었습니다. 뒤발 팀장,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요? 루마니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새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고요. 다음 주에 협상 시작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았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팔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신뢰를 팔겠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길이니까요. 지금까지 프랑스 국방부 분석관이 파리에서 깨달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았고 한국은 신뢰를 팔았습니다. 프랑스 30년 전문가의 이 한마디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자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